한 줄 기사도 관점 있게 변상욱의 뉴스너머. 네, 뉴스인면의 진실을 파보는 뉴스너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파보죠. 변상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언론과 저널리즘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리고 명태균 씨가 등장하면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예, 이 가운데 쏟아지는 뉴스 출처들을 들여다보니까 좀 인터넷 언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탐사보도 분야에서 뭔가 지형이 좀 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추적해서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제보는 전부 다 인터넷 신문 작은 데로 갈 것인가? 그리고 녹취록이 다 중심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있고요. 되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이걸 레가시 언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은 메이저 큰 언론사에다 주면 그래도 큰 언론사라 사실 확인을 다 거칩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그 주제 의식과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교차 확인과 데스킹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데스크는 부장, 국장, 다른 부장들하고 예.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깎여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예. 그러다 보면 제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리는 정치적인 파장이나 정치적인 충격이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터져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안 터지는 거죠. 이미 그럼 다 놓치면은 나중에라도 나오느냐. 나중에는 그 뉴스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내용상 이거는 미확인이니까 뺍시다 라든가 이거는 저쪽 주장도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반반씩 섞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불일치되는데 반론을 더 보장해야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주장이 흐려지죠. 그러나 이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특정 언론사를 이야기하자면 예. 뉴스토마토, 네. 어떤 뉴스타파 뭐 이런 데를 갖다 얘기하자면 이미 윤석열 정권하고 척을 지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예. 뭐 투쟁 중에 있는 언론사들은 받으면 쓴단 말이죠. 거침없는 거군요. 일단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를 갖고 그냥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큰 언론사들은 왜 윤석열 정권하고 하나도 부딪히는 데가 없나? 그럼 여기는 이제 반성할 지점인 거죠. 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모든 걸 잘해 나가서 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딪히는 언론사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오빠 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언론사한테 줘봤자 이걸 뭐라고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으면 내가 내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리면 그만인데요. 뭐. 벌써 페이스북에 올린 뒤에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예. 모든 언론사가 다 오빠 뭐 그게 친오빠든 어떤 오빠든 간에 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늘도 검색해 보니까 다 그 뉴스더라고요. 다 그 뉴스죠.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뭘 큰 언론사에 주고 매일 가서 사정하면서 기다리는가? 예.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런 반응도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 자체가 언론에서 그렇게 정부와 뭐 비판할 게 있으면 척을 지거나 두드리지 않는데 왜 MBC는 두들겨 맞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반성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날리겠고 이 얘기는요. 서울의 소리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취재 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재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를 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이런 걸 내보낼 정도로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어떤 언론이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합의된 취재 윤리마저 지키지 않고 그런데 합의된 취재 윤리는 대한민국 언론계에 없습니다.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강령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지키도록 객관성을 또 유지하라고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언론사들끼리 모여서 합의한 취재윤리 강령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넓은 범위로 이해해도 이렇게 어긋난 취재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좀 분류를 해보면 대개 탐사 취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제보라든가 사실 증거들을 다 확보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게 이쪽이 맞겠다라고 방향성을 정하면 그리로 취재가 시작됩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방향을 미리 잡습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얻어가지고 바로 취재에 들어가고 결론의 설득력이 주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반론을 갖다가 얻어다가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정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적 미디어나 급진적 미디어 중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언론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회사의 모토가 적으로 삼아 마땅한 자와는 적이 되어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거나 아니면 사회 공공의 어떤 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짜 적처럼 싸우겠다.
이런 모토죠. 예. 이런 원칙들이 있는 레디칼 미디어도 이제 존재를 한다. 결국은 서울의 소리는 취재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정황만 확인한 다음에 뿌립니다. 뿌리면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그걸 얹어 나가는 방식이 서울의 소리가 나름대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 됐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잘 보시면 예. 그런 것 때문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재판에 휘둘리게 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하느냐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고소하느냐, 예. 이 두 가지를 시민들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타파가 뭘 보도했는데 예. 어디선가 고소가 들어왔다. 그 고소가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어떤 시민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항상 이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서 그 언론이 해나가는 걸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대통령 관련해서 쏟아지면은 대통령이 뭐 고소 고발하고 이러지는 좀 않잖아요. 대통령은 예. 법적으로 그럴 수 있는 법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자들이 우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같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돌려가지고 예. 또는 장관이 내가 하는 정책인데 내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꺼내는 건데 예. 공적으로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법인격상으로는 직접 고소고발을 마구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짚어주신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취재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뭐 전략을 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레거시 미디어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지키면서 어떤 건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칙을 지킨다면 네. 정말 공정하고 예. 공공성, 공익을 생각하면서 정부의 비판 또는 정권에 대한 비판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예.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안 써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 다수는 이미 체감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잔뜩 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를 하나만 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정의 난맥상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부인의 비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뉴라이트식 밀어붙이기, 뭐 외교 안보 정책 또는 뭐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양극화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론 탄압, TBS 같은 언론사가 갑자기 증발돼서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왜 탐사보도의 대상이 안 되지라고 국민들은 다 기다리는데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성의 대형 언론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데 거기 누가 던져주겠습니까? 이런 원칙의 문제. 예. 지금이라도요. 만약에 KBS, MBC, 뭐 SBS 등등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의 비선 라인 제보 주실 분들 제보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내면 공고를 내면 꽤 많이 들어올걸요. 공고를 안 내니까 안 들어오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나름의 좀 팁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지역 소생 연구소를 하고 있는 뭐 저희 MBC 경남에도 어느 정도는 또 해당되는 말씀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소생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위기의 지역 방송 이 고민도 저희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국회 국정감사 어제였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언급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변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송들 우리 MBC 지역 민방들 지역 방송들 얼마나 허덕입니까? 다 적자고 난립니다. 난린데 제가 보니까 우리 MBC 경남이 마산에 있어서 보니까 뉴스 파다에 고작 8천만 원 제공해 줍니다. 어른 김장아 같은 거 MBC 경남 해가지고 좋은 방송하는데 MBC 방문진이 제대로 MBC의 이 투자 손실 자산 관리를 했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겠죠.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에 잠깐만 모르죠. 지금 작년에 방발기금으로 지역에 지원한 게 45억이에요. 지역 방송사 수를 따지면 한 개사에 1억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반면에 아리랑 국제방송 234억, 국악방송엔 64억이나 지원을 했어요.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냅니까 안 냅니까? 모르시죠? 예. 여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 내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역방송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방송이 책임자가 누가 돈을 내서 예.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쓰는지를 전혀 모르는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병 기자님과 그 최영도 의원 발언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 모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네. 최영도 예. 의원 얘기부터 하면 예.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방송발전기금에서 왜 이렇게 경남 MBC한테 조금밖에 안 주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듣기로는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 예. 돈은 MBC 경남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일부를 떼가서 지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박문지 이사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MBC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박문진을 계속 이제 두들긴 것 같은데 사실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따져야 될 거는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글로벌 통신망이나 글로벌 OTT 업사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내 가지고 그걸 우리 방송 살리게 쓸 거냐, 우리 인터넷 살리게 쓸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예. MBC 이사진한테 얘기해서 왜 경남 MBC 요것밖에 안 줬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MBC 이사진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윤기 의원도 있었죠. 이윤기 의원은 저거 100억을 신청했는데 깎여나가고 45억밖에 책정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건 정부가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방송을 근데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죽으면 지역은 살까요? 방송은 죽었는데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갔으면 그 지역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버전이라든가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나를 보도하려면 지역의 공영방송 자체가 키를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지역 일간지들 갖다 함께 모아가지고 힘을 받고 중앙을 두들기고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공영방송들을 살리는 뭔가 방안들을 빨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놔서 중기적 사업으로 가야 사는 거지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 제대로 된 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벌써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뒤에 봤던 이윤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역 방송도 그런 발전 기금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관련 법안을 또 발의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발전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 어떻게 배분한다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 넣든지 아니면 지역 방송을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을 빨리 마련하든지 지역의 공영방송들이 쓰러지고 나면은 지역 민주주의도 사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역 자체적으로는 뭐 공동 취재라든가 뭔가 또 다른 살 길을 마련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제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듯한 메시지는 내긴 합니다만 말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다룰 지역 방송이 이렇게 또 방관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변성욱 기자 오기 전에 한 유튜브 채널 출연하셔가지고 언론과 언론사주, 언론인 따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그 배경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TBS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원 조례를 폐지해 버리는 바람에 끊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체제를 바꿔가지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에는 KBS PD들이 도대체 제작 기반이 무너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제작을 할 수 없다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시사교양국과 기술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보도가 벌써 외신에까지 다 났는데 KBS는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시민들이 몰려가서 TBS를 지키자, TBS를 살리자, KBS는 정신 차리자 이런 식의 시위도 하고 아니면 연대를 형성해서 힘이 되어주고 이런 일이 왕왕 그동안 계속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있었죠.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시민과 앞으로 협업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방송사들이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그 시민들이 누구하고 결합해야 맞느냐. 대주주님들과 1대 주주, 2대 주주님들을 찾아가서 시민들이 결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운영진, 경영진하고 시민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시민들을 접촉하면서 취재 제작하는 실무진들하고 시민들이 만나야 되는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건 제작진이거든요. 그렇게 만나야만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언론하고 협력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누구하고 협력합시다를 이제는 분명히 할 때가 된 거죠. 언론의 누구와.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디어 시민하고 결합한 시민 미디어와 결합한 상황 속에서 KBS든 MBC든 SBS든 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강화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민들이 힘을 모았는데 그게 언론사 사주나 일대주주, 이대주주하고 결합했다. 거기에서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살아나겠습니까? 결국 그런 얘기죠. 그 대주주 말씀하신가 그런데 YTN도 그렇습니다만 건설사가 지금 언론사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곳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대주주만 하면은 아마 한 열 몇 개에서 2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일대주주가 아니라 일대주주와 이대주주를 합쳐서 이대주주도 예를 들면 일대주주가 35%인데 이대주주가 30%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대주주, 이대주주를 합치면 언론사에 40개 내지 50개 중요한 언론사에 40개 내지 50개 그러니까 사실은 포털에서 검색되는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의 절반 정도는 벌써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명단이 될까요? 언론사 지분 소유 민간 기업인데 이거는 대주주만 지금 센 겁니다. 한 16개 정도가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2대주주까지 하면 저게 한 4, 50개로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YTN은 따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보셨지만 대부분 건설 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건설사나 토목회사. 미국 같으면 이게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가 망하면 거기서 사갑니다. 우리는 주로 건설 자본이 사갔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YTN 같은 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시면 유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이 하고 있는 업종이 뭐냐면 건설 있고 부동산 자산운용, 금융, 건자재, 물류, IT, 레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송 빼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사는 주로 건설 자본이 샀다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 자본이 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미국처럼 펀드들이 이제 방송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금융 정책에까지 언론사들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YTN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오히려 뭐 주주 입김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더 나아가면 이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사장과 경영진들부터 그 나름대로 친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뀐 바람에 YTN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노조의 성명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시스템상으로 또는 메커니즘상으로 저 언론사를 쥐고 흔들고 돌리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시민들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지지하고 또는 어떻게 비판하면서 접근할 건가를 생각하셔야죠. 지난 그 YTN 김백 사장이었나요? 바뀌고 바로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의미 있는 장면이었겠네요.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뭐 정권한테 사과하는 거죠, 사실.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질문도 들었던 게 공영방송 KBS, MBC 놓고도 지금 국감에서 보면은 완전히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MBC는 뭐 계속 1등해도 뉴스에도 안 나오는 1등을 그렇게 박문진 이사장이 얘기하는데 그 듣기가 뭐 역겨웠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국감에서 대할 때도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왜 이렇게 흔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법제상으로 법과 제도상으로 공영방송을 여야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한 표만 더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조차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나눠먹기식으로 구성하도록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야 됩니다.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만 담당하고 평가만 담당해야 되고요. 그럼 방송사에 대한 감독,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은 국회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그럼 어떻게 뽑냐. 학계, 방송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가서 하면 되는데 어떤 단체, 어떤 방송학계, 어떤 언론학계를 대표를 달라고 할 거냐는 그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야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이사를 갖다가 임명한다든가 이사 선정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걸 끊어내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독립된 스타일로 따로 체제가 이루어지고
감독 평가만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춘 채로 하려니까 늘 공영방송은 힘들고 흔들리고 그런 거죠. 그럼 그 체질이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에도 공영방송은 흔들리겠네요. 예. 이쪽 당이 집권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든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저쪽 당이 또 집권하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YTN도 이제 2인 체제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거 다 무효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이게 난감한 거죠.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맨 처음이 어딘지조차 난감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2024년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지금 정치 뉴스 보면은 여러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있었습니다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저희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국회나 정치 키워드 달면은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 맛집으로 변모합니다. 예. 뭐 대통령 부인 이름이나 대통령 이름이 안 들어가면 뉴스로 일단 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어찌 보면 편향적인 언론들의 보도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의견을 내는데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양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어느 쪽에서 나왔는데부터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무조건 맞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친일 문제 내가 다 때려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척하면서 갑시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 이쪽 당에서 나온 얘기래. 그러면 그 당에서 나온 얘기야? 그러면 그냥 이유가 있겠지. 밀어주자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편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하실 게 아니라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여러 언론을 두루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라고 자기가 했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나 뭐 어떤 글쎄 이걸 뭐라고 돌아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 코너명이 뉴스 너머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 너머의 진실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뉴스와 정보가 이렇게 매일같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어떻게 다 분별하면서 판단해서 듣겠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언론을 빨리 선택해서 좋은 언론들로 자기의 일상 어떤 즐겨찾기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뉴스와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러면서 가끔씩 반대편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죠. 보수 신문을 보는 분이 있다면 좀 다른 진영의 신문도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물론 그쪽을 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저쪽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변성욱 기자와 함께한 오늘 뉴스 너머였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